저는 올해 77입니다. 경남 함안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죠.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외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으니까요. 아들은 10년째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추석이 되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도 일이 너무 많아서요. 설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서 못 내려가요. 처음 몇 년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이제는 전화도 1년에 두세 번뿐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할매, 큰일 났어. 정부에서 이 동네를 다 개발한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 땅도 수용 대상이었죠. 5,000평이나 되는 땅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땅이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할매, 복 터졌네. 이제 아들한테 가서 편하게 살아. 이장님은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했죠. 정말로 50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떠올랐어요. 명절에도 안 내려오던 아들 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연락이 올까요? 갑자기 효자가 될까요? 저는 평생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변하더군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돌아서는 걸 봤어요.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연 끊은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요.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마음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필요해서 찾는 건지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시골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보상금 받았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고요. 그럼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낡은 누비 점퍼를 꺼냈습니다. 20년은 된 점퍼였죠. 보따리도 오래된 걸로 골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영락없는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죠. 이렇게 생긴 노인이 찾아오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냉대를 받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죠.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반가워할까요?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손주는 컸겠죠.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주였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것도 몇 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웅장했죠. 경비원이 저를 훑어봤어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어색했나 봅니다. 동호수를 말하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갔죠.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오셨어요? 반갑다는 말은 없었죠.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며칠만 있다 갈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하는 말투였죠.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이었어요. 큰 소파와 텔레비전이 보였죠. 며느리는 제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시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뒤 며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거실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죠.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청소도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여기서 주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객실은 짐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객실이 따로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용도실을 내준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죠. 며느리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다용도실을 둘러봤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좁았죠. 보따리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10년 만에 아들 집에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아직은 견뎌야 했으니까요. 몇 시간 뒤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만 계신대요. 어떡해요? 며느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다용도실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 뒤 아들이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뭐. 어머니는요? 형식적인 대답이었어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죠. 나도 잘 지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무슨 잘 지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녁 드시죠. 아들은 그렇게만 말하고 나갔어요. 포옹도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자리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만 있었어요. 반찬이 2가지뿐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손주 앞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어요. 생선구이도 보였죠. 하지만 제 앞에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뭐든 잘 드시잖아요.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요즘 유기농이 얼마나 비싼데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마치 며느리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죠. 목이 메었어요.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였습니다. 안녕, 할머니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손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쳐다봤기 때문이죠. 밥이나 먹어.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대화하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식사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열지 못했죠.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거절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다시 다용도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싶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용도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창문이 없어서 공기도 탁했죠. 이불도 얇았습니다. 추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가족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죠. 10년 만에 만난 아들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마치 귀찮은 손님 대하듯 했죠. 손주는 저를 할머니로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아들 가족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아마 많이 부었을 겁니다. 밤새 울었으니까요.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죠.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제 앞에는 밥과 김치, 된장찌개뿐이었죠. 다른 반찬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쓸쓸한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맞이한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막아섰어요. 어머님, 됐어요. 차갑게 말하며 싱크대 앞을 가로막았죠. 제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라도 앉으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파는 새 거라서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더러워질까봐 걱정돼요. 더러워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소파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혼자 앉아 있으니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 집인가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가 세탁기 앞에 서 있었어요. 빨래를 하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빨래 여기 있는데요. 며느리가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제가 어제 갈아입은 옷이 들어 있었죠. 이거는 손으로 좀 직접 빨아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 날까 봐요. 제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가 고장 난다는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진지했습니다. 시골 옷은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세탁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만 대답했죠. 화장실로 가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찬물에 비누칠을 하며 빨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빨래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널려는데 며느리가 또 나타났어요. 어머님, 거기 말고 다용도실에 널어주세요. 베란다는 안 된다는 말이었죠. 보기 안 좋아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빨래가 베란다에 걸려 있으면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축축한 빨래를 들고 다시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빨래를 넣을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억지로 구석에 걸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손주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다용도실 쪽을 힐끗 봤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리 손주, 학교 잘 다녀왔니? 손주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간식 먹어야지. 이리 와. 손주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손주와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가까워지는 게 싫은 모양이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요. 말 한마디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또다시 식탁에 앉았죠. 오늘도 똑같았어요. 제 앞에는 밥과 김치, 국만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하나도 없었죠. 아들 가족은 갈비찜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없었죠.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밥을 거의 못 먹고 있었거든요. 아니, 괜찮다.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소식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원래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 밥그릇을 힐끗 봤어요. 마치 음식이 아까운 듯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손주가 숙제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펴놨죠. 저는 슬쩍 다가갔습니다. 무슨 숙제하니? 물어봤어요. 손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죠.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준서가 방에 가서 해. 며느리는 손주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또 문을 닫았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도 켤 수 없었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감히 찾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냥 다용도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추웠습니다. 이불이 너무 얇았거든요. 몸을 웅크렸죠. 관절이 쑤셨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혹사한 몸이라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통제조차 없었어요. 가방에 넣어온 약은 다 떨어졌죠. 며느리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는 수밖에요. 밤새 뒤척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죠.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언제까지 계실 거래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내일 한번 물어볼게. 아들이 대답했죠.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조금만 참아. 아들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했죠. 그냥 다용도실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입을 막았어요.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을 겁니다. 밤새 울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투였죠. 괜찮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만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 내려가냐는 질문이었죠. 더 이상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를 감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오늘 가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참았어요. 아, 그러세요? 며느리는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점심 드시고 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니다. 아침 먹고 바로 갈게.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1분도요. 그럼 제가 역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며느리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말이었죠. 정말로 태워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와 단 1분도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몇 술 더 떴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죠. 잘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했는데요. 다용도실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안방에서 옷 입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죠.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응.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웅도 없었어요. 현관문까지 따라 나오지도 않았죠. 교통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보따리가 천근만근 같았어요. 실제로는 가벼운 짐이었지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창밖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옆 사람들 눈치를 보며 흘렸어요.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로 갔어요. 함한행표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더군요.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보였죠.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갔어요. 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승차장으로 갔죠. 버스에 올랐어요. 제일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이었어요. 겨우 3일을 있었을 뿐인데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았죠. 손주는 저를 할머니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짐이었어요. 귀찮은 존재였죠. 빨리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함안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마을로 가는 버스를 또 탔죠.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편안했어요. 아들 집보다 훨씬 나았죠. 여기서는 눈치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보따리를 내려놨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일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용도실에서 잤던 밤들이요. 차별받으며 먹었던 식사들이요. 손주와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나눴던 것들이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들이 알면 어떨까요? 그럼 태도가 변할까요? 갑자기 효자가 될까요? 며느리도 친절해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요. 돈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변한 모습은요. 진짜 마음을 봤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의 진짜 모습을요. 그게 아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손주에게도요.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낫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집 침대는 따뜻했습니다. 다용도실 바닥보다 훨씬 좋았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뭘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떠올랐죠.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다고요. 결심이 섰습니다. 제 재산을 어디에 쓸지요. 아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요. 단 한 푼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집 침대는 역시 편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어요. 밥과 김치만 먹었지만 서울에서보다 훨씬 맛있었죠. 제 집에서 제 밥을 먹으니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마을 입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생긴 곳이었죠. 젊은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어요. 사무실 앞에 도착했죠. 문패가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결심했던 거잖아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제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뭔가 적었어요.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민감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유언장을 쓰려면 말해야 했습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 눈이 커졌어요. 50억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토지 보상금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변호사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 재산을 아드님께 상속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아드님이신데요? 그래도 주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더 묻지 않았죠. 그럼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사회복지법인이요. 그리고 지역 고아원에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드님에게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어요. 유류분이 뭔가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아무리 유언장을 써도 직계자녀에게는 일정 부분을 줘야 해요. 얼마나요?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50억의 4분의 1이면 12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럼 아들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나머지는 제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확답했어요. 37억 정도는 원하시는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아들이 12억을 가져가더라도요.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테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과 상의는 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모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죠. 재산 내역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분배 방법도요. 사회복지법인에 20억이었습니다. 지역 고아원에 17억이었죠. 서류 작성에 1시간쯤 걸렸어요. 변호사가 완성된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제 뜻이 정확히 담겨 있었죠. 좋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라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죠. 꾹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걸 보니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유언장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죠.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50억이라는 돈이요. 이제 제대로 쓰일 것 같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요. 제가 평생 알지도 못하던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집에 들어가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마루에 앉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들판이 보였어요. 이제는 제 땅이 아니었지만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여름이 오면 초록빛으로 물들겠죠. 계절은 돌고 돌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조용히요.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제 결정이니까요. 그날 저녁은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요. 2달이요. 석 달이요.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게 더 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냈어요. 복지관에도 자주 갔죠. 거기서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조용했던 제 일상에 파문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그날이 올 줄은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죠. 할매, 요즘 동네에서 할매 얘기가 많이 나와. 무슨 얘기요? 토지 보상금 많이 받았다면서? 50억이라는데 진짜야? 소문이 퍼진 겁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결국 알려진 거죠.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장님이 그러시던데 할매 땅이 엄청 비싸게 팔렸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마을에 소문이 났다는 건요. 곧 아들 귀에도 들어갈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울리는 전화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왜 전화했는지를요. 그래, 뭐 일이냐?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뭐가? 토지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역시나였습니다. 소문이 서울까지 간 겁니다. 아마 친척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누가 그러더냐? 고향 친구가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50억 받으셨다고요.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머니, 저 아들인데요. 아들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렸어요.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요. 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올 필요 없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 외아들이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안 와도 된다고 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돈 소문을 듣고 나서야 연락하다니요. 그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아들이 정말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정말 온 겁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웃는 얼굴이었죠. 아들도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열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 큰 소리로 불렀죠.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6개월 전 그 차가운 며느리는 어디 가고요.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대체 왜 온 거냐?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께 잘못했죠.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변명이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큰 방으로요. 6개월 전에는 다용도실을 줬으면서요. 이제는 큰 방을 준다고 합니다. 잘 모실게요, 어머니. 아들도 덧붙였어요.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사시죠, 어머니. 역겨웠어요. 이 모든 게요. 돈 때문에 변한 태도가요. 필요 없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혼자 살 거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모셔야죠. 6개월 전에는 어디 갔더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러지 않았지?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미 유언장 다 썼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그래, 너희 몫은 없다. 어머니,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죠. 제가 외아들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법적으로도 유류분이 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역시나였습니다. 유류분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럼 변호사한테 알아보든지 해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며느리가 말했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아가거라.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나라,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까지 꿇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무슨, 돈이 필요한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안에서 빗장을 걸었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죠.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그러더니요. 결국 포기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마당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는 모양이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밖을 보니 아직도 차가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죠. 그날 밤도 차 안에서 잠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가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쫓겨났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요. 결국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돌아가는 게 보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등기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열어봤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였죠. 법적으로 아들에게는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예상하셨죠? 네. 그럼 응하시겠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면 주는 수밖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죠.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마을을 산책하고요.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할매, 아들한테 소송당했다면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그래. 속상하겠네.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비웠으니까요. 법정에 가는 날이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죠. 법정 안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 옆에는 변호사도 있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아들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유언장을 통해 원고를 배제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죠.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법이 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판결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1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할 말 있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냐? 어머니, 너는 돈을 받았다. 이제 끝이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죠. 힘드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돈을 송금했어요.
아들 계좌로 12억 5천만 원을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약속대로 처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20억을 기부했어요. 지역 고아원에는 17억을 기부했죠.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복지법인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오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잘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눈물을 글썽이셨죠. 할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그럼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약속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게요. 아들에게 다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완전히 끊긴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복지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목소리였어요. 할머님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잘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사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죠. 고아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반겼어요. 할머니, 한 여자아이가 달려왔죠. 안녕, 예쁜 우리 아이야.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 고마워요. 한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새 침대 생겼어요. 그래, 잘 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요. 함께 살지 않아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도 계속 다녔어요. 어르신들과 웃으며 지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정말 그랬어요.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요.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요. 마을 이웃들이요. 이분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5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요. 두려웠습니다. 이 돈이 저를 어떻게 만들까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돈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였죠. 저는 제대로 썼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아이들 얼굴을 보러 갈 겁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하게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고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